그날은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죠.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이불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잠결에 전화를 받았죠. 태호야! 태호야!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흐느끼는 숨소리가 제 귀에까지 번져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종민이가 종민이가 왜요? 아이, 어머니,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죽었다. 종민이가 죽었다고. 남편의 눈동자에서 초점이 흘러내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아이,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나 병원이다.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으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등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곧이어 남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종민이가 죽었대. 저는 남편의 등을 안았어요. 위로의 말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죠. 따스했던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었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았죠. 남편은 조수석에서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영안실 앞에서 시부모님을 만났어요. 시아버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의 어느 한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고 계셨습니다. 흰 천을 들추었어요. 익숙한 얼굴이 낯선 빛깔로 누워 있었죠. 유족분들이시죠?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담당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던 중 습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했고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 저 수사 중입니다. 고인의 배우자분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그제야 깨달았어요. 동서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요. 남편의 동생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있는데 그의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 전 34세 3살 연상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충청도 시골에 사시는 시부모님의 맏며느리가 된 거죠. 아시다시피 맏며느리라는 자리는 무겁습니다. 책임과 기대가 양 어깨를 짓누르는 자리예요. 하지만 저는 그 무게가 싫지 않았죠. 오히려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하경이는 손이 야무져서 좋아. 살림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보통이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밥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달라. 에이, 어머니, 아직 많이 부족해요. 어머님한테 더 배워야죠. 부족하긴 뭘 부족해. 태호가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 내가 눈이 높아서 아무나 며느리로 안 받거든. 그 칭찬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여기게 됐죠. 명절마다 시댁에 내려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어요. 손끝이 얼얼해질 때까지 일해도 힘든 줄 몰랐죠. 정성을 다하면 마음이 닿을 거라 믿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늘 저를 자랑하시곤 했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해준 음식이라며 반찬통을 돌리셨죠. 쑥스러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습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절로 생겼어요. 당시 시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닌다고 들었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시부모님도 그저 회사 다닌다고만 하셨고 시동생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동생에게도 잘해주었어요.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주었고 서울에서 자주 만나 밥도 사주었죠. 우리 아들들 왜 좋은 거 봐. 형이 동생 챙기고 동생이 형 따르고 이게 가족이지. 당연하죠. 어머니, 피는 못 속이잖아요. 그래, 앞으로도 쭉 이렇게만 지내라. 형제가 등 돌리면 그것만큼 흉한 게 없어. 시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셨죠. 저도 웃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이 온기가 영원할 거라 의심하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시동생의 눈빛이 가끔 신경 쓰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어딘가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 스칠 때가 있었죠. 저는 그게 내성적인 성격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그리고 3년 전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은 또렷했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붉은 입술, 온몸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났죠. 시골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음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까딱 숙이는 것이 인사의 전부였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 동서를 탐탁지 않아 하셨죠. 동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쇼핑몰? 그게 뭐 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돈은 되냐? 네, 꽤 잘 돼요. 시어머니의 눈에 미심쩍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도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라 막연하게 들리는 말이었죠. 그런데 결혼 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진 거예요. 은미야, 밥 많이 먹어.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어머니, 감사해요. 맛있겠다. 우리 작은 며느리는 입맛도 고와. 제가 수년간 해드린 음식에는 없던 칭찬이었습니다.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재수 씨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나 봐. 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준다더라고. 수백만 원? 쇼핑몰이 그렇게 잘 되나?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종민이 말로는 뭐 엄청 번다고 하더라. 수백만 원이라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끔 한 번씩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이상씩 드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쇼핑몰 하나로 그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걸까요? 의문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캐묻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경아, 은미는 그렇게 올 때마다 용돈을 두둑히 줘. 어찌나 손이 큰지 몰라. 아, 네, 그렇군요. 넌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그러려니 한다. 그래도 작은 며느리 밥만 따라가면 좋겠다. 가시가 박힌 말이었죠. 저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금액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저희 부부는 평범한 월급쟁이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대놓고 돈 때문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두 며느리를 대하는 온도차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선물은 구석에 놓이고 동서의 선물은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았죠.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더 잘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 믿었어요. 남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죠. 이 감정을 꺼내면 옹졸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삼켰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리고 몇 달 후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하경아, 아버지 생신 전날부터 내려와라. 음식 준비할 게 많어. 네, 어머니, 전날 내려갈게요.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렸죠. 전날 가서 준비하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휴가를 내고 함께 내려가기로 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동생 부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종민이네는 안 왔어요? 은미가 일이 바빠서 당일에 온다더라.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눈코 뜰 새 없대. 그래도 전날부터 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왔는데. 바쁜 사람한테 뭘 그래. 우리 큰며느리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큰며느리는 바쁘지 않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앞치마를 둘렀어요. 배추전, 동태전, 잡채, 나물, 갈비찜. 시어머니가 불러주시는 음식 목록은 끝이 없었죠. 남편이 제 옆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팔을 다듬고 고기를 재우고 무거운 냄비를 옮겨줬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할게. 들어가서 좀 쉬어. 괜찮아. 둘이 하니까 할만해. 고마워. 밤 11시가 넘어서야 음식 준비가 끝났어요. 부엌 한쪽에 그릇들이 탑처럼 쌓였죠. 허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묵직한 엔진음이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번쩍이는 스포츠카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엔진음이 땅을 울리고 있었죠. 동서가 차에서 내렸어요. 어머 형님, 아직도 부엌이에요? 이 음식들 뭐하러 이렇게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 말투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내일 생신잔치니까 준비했지. 아이고 형님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대형 트럭 2대가 시댁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프리미엄 출장 뷔페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전문 도우미들이 우르르 내려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이 깔리고 화려한 음식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한 거예요. 아버님 생신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죠. 아이고, 은미야, 이걸 어떻게 다 준비했어? 어머니, 아버지 기쁘시라고요.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등 뒤에는 어젯밤 제가 정성껏 만든 수십 가지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밤새워 만든 음식들은 부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음식을 손님상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출장 뷔페 음식만 대접하셨죠. 친척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화려한 잔치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호강이야. 이 서울 고급 호텔 뷔페가 따로 없네. 이게 다
우리 작은 며느리 덕분이에요. 은미같이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우리 작은 며느리는 뭘 해도 달라요. 못하는 것도 없고 똑쟁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본인이 차린 상인 양 우쭐해하셨죠. 저는 손님들 시중을 들며 부엌과 마당을 오갔습니다. 빈 접시를 치우고 음료를 채우고 어르신들 외투를 받아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고생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 못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만든 음식들을 쟁반에 담아 마당으로 가져갔죠. 어르신들, 이거 저희 집사람이 어제 밤새워서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호야, 그건 왜 가져와? 호텔 조리장 출신이 만든 음식이 있는데 뭐하러 그걸 내와? 집사람이 밤새 준비한 건데 손님들도 드셔봐야죠. 시어머니가 음식을 치우려 손을 뻗었지만 남편이 막았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제 음식을 맛보셨습니다. 어머, 이거 누가 했어? 내 입맛에는 뷔페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다른 분들도 하나씩 젓가락을 대셨어요. 칭찬이 이어졌죠. 손맛이 제대로네. 큰 며느리가 한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경이가 호텔 조리장 출신 요리사보다 더 잘한다. 따봉이야. 그제야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고마웠죠. 선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먼저 시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제 작은 정성이에요. 종민 씨랑 아버님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동서가 내민 상자 안에는 금목걸이와 금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자전거 체인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컸죠. 묵직한 광택이 햇살 아래 번쩍였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버님한테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앞으로 더 좋은 것도 해드릴게요. 이어서 저희 부부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 외출복 3벌을 준비해드렸어요. 백화점에서 고르고 골라 산 브랜드 옷이었죠. 시어머니가 두 선물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셨습니다. 금목걸이와 외출복.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선물 위에서 멈췄어요. 한심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정성보다 가격으로 평가하는 그 눈빛이 서러웠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티를 낼 수는 없었죠.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죠. 여보, 나 너무 속상하다. 어머니, 그동안 나한테 은근히 비교를 많이 하셨어. 동서는 용돈을 이만큼 준다. 동서는 뭘 해줬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 나도 드리고 싶어도 우리 형편에 그만큼은 못 드리잖아. 오늘도 그래. 내가 밤새 음식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고 동서가 돈으로 부른 뷔페만 대단한 거고 선물도 그렇고 내가 뭘 해도 동서한테는 못 미치나 봐. 나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족해? 나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속상하다. 나도 할 만큼 부족하지 않게 다 하는데.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미안해. 나도 느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유독 차갑게 대하는 거. 근데 설마 했지. 내 어머니가 그러겠나 싶어서.
하지만 아니더라. 진짜 미안하다. 나 괜찮지 않았어. 근데 말하면 옹졸해 보일까봐 참은 거지. 당신이 옹졸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내가 좀 이야기 좀 해볼게. 됐어. 당신은 내 노력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다 알지. 설마 모를까봐. 그리고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차별하세요? 재수 씨랑은 맨날 비교하고 용돈 적다고 핀잔 주시고 하경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재수 씨는 돈으로 뷔페 부른 거지만 하경이는 그 많은 음식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수고했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세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차별했어?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냐? 차별을 안 하셨어요. 선물도 대놓고 비교하셨잖아요. 제가 바보 천재입니까? 그걸 눈치 못 차게? 야, 정대호. 네 마누라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작은 며느리가 잘하니까 칭찬한 것뿐이지. 그게 차별이냐? 이건 뭐 며느리 무서워서 뭔 말도 못하겠네. 하경이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야? 자격지심이 그렇게 추하다더라. 어머니! 됐다. 하경이가 너한테 이간질했구나. 내 욕을 그렇게 했겠네. 못된 것.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집에 안 가. 저런 식이면 갈 필요도 없고 당신도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저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화가 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부모 자식 간에 등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억지로 참았죠. 저희는 꼭 중요한 행사 때만 시댁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들돌이 며느리돌이만 하기로 했죠. 하지만 갈 때마다 남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동서 자랑이었어요. 몇 번은 바쁘다고 통화를 끊었지만 그러면 1시간 후 다시 꼭 전화를 하셔서 자랑을 마무리하셨죠. 왜 꼭 저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이었어요. 하경아, 은미가 이번에 우리 해외여행 보내준대. 동남아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아, 네. 좋으시겠어요. 은미가 효부가 따로 없어. 우리 같은 시골 늙은이들 해외여행 보내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가 복 받았지. 또 어느 날은 이랬죠. 하경아, 은미가 안마의자 사줬다. 그것도 제일 비싼 걸로. 아버지가 허리 안 좋으니까 이거 쓰시라고. 얼마짜린 줄 알아? 1,000,000원이 넘어. 그렇군요. 용돈도 또 줬어. 은미는 올 때마다 두둑해줘. 저도 형편껏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모양이었죠. 명절에 시댁을 찾으면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만 살갑게 구셨어요. 은미야, 여기 앉아. 내가 너 좋아하는 잡채 많이 했어. 많이 먹어. 어머니, 감사해요. 맛있겠다. 우리 은미 얼굴이 왜 이렇게 야였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사업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 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한 번도 제게 오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자리에 앉기만 하면 다른 일들을 시키며 쉬지도 못하게 하셨죠. 남편이 그 광경을 보다 못해 화를 꾹 참는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뭘? 너 또 시작이냐? 하경이는 네가 챙기면 되잖아. 아, 참 진짜 너무하시네. 계속 이러시면
저희 어느 날 갑자기 안 나타나요. 그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안 와. 아무 말 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전화 와도 당신은 받지 말고 나한테 넘겨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남편을 말리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을 찾지 않았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남편은 시부모님 생신에도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시댁과 연락을 끊은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뜸해졌어요. 저는 몇 번이고 남편을 설득해 보았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이러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그래도 도리는 하자. 난 상관없어. 당신도 하지 마.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거야. 원래 나한테도 잘해주셨었잖아. 그냥 이해해드리자.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지금은 싫어. 여보, 당신이 당한 거 잊었어? 난 안 잊었거든. 다시는 당신 그 꼴 안 당하게 할 거야. 아쉬우시면 본인들이 직접 사과하시면서 연락하시겠지.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 자식이 등지고 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그 이유가 저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경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심했어. 이번 주말에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니? 얼굴 좀 보자.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다니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 문자로 제 마음이 움직였죠. 2년이라는 시간이 시어머니의 마음도 바꿔놓은 걸까요? 이번 기회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문자 왔어. 미안하다고 하시네. 이제 당신도 고집 꺾고 이번에 한번 내려가 보자. 뭐? 어머니가? 갑자기 왜? 나도 놀랐어. 근데 이렇게 먼저 손 내미시는데 어떻게 외면하니?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 글쎄, 뭔가 이상한데. 2년이나 지났잖아. 어머니도 그 사이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어. 보고 싶으신가 봐. 부모 자식이 평생 이럴 순 없잖아.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키지 않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가볼게. 근데 또 그러시면 나 진짜 다신 안 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응, 알았어. 고마워. 저희는 그 주말에 충청도 시댁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2년 만의 방문이었죠. 저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실 거라 믿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자가 어떤 의도로 보내진 것인지를요. 시댁에 도착한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마당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수십 포기는 좋게 넘어 보였죠. 고춧가루 포대와 젓갈통들이 그 옆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내려오셨어요. 아유, 잘 왔네. 하경아, 올해 김장 좀 같이 하자. 배추가 싱싱할 때 해야 맛있거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과한다더니 결국 이거였구나. 2년 만에 부른 이유가 김장이었어요. 일단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동선에는 언제 와요? 은미? 걔네는 일이 있어서 저녁에 나온대. 우리끼리 먼저 시작하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결국 일 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미안하다는 문자가 이 뜻이었어요? 뭔 소리야? 가족끼리 김장 좀 하면서 묵은 감정 풀자는 거지. 오해들 하지 마. 그리고 원래 이런 건 며느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들이요? 재수 씨는 저녁에 온다면서요. 결국 하경이만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아유, 은미도 일찍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은미는 바쁘니까 그렇지. 하경이는 시간 있잖아. 어머니, 아들이 얼마나 화를 낼 수 있는 놈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거였어요? 여보, 이러지 마. 동서도 최대한 빨리 오겠지, 어?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됐어요. 우리 그냥 갈게요. 어머니 변한 거 하나도 없네. 2년이 지나도 똑같아. 뭐? 이 불효 자식이 어디서 부모한테 그렇게 말해? 넌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냐? 내가 널 10달 품고. 불효요? 누가 불효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남편이 차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떠날 기세였죠.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잠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도와드리고 가자. 마침 우리도 김치 필요했잖아. 많이 가지고 가면 되지. 당신 또 이용당하려고? 안 돼, 가자. 나 괜찮아. 빨리 끝내고 가면 돼. 싫어. 제가 시어머니가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고 가면 남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쨌거나 남편 부모님인데요. 2년간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남편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다 지켜봤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아니라 남편이 걱정된 거였습니다. 제발 여기서 싸우고 가면 당신 마음만 더 불편해져. 오늘은 그냥 하고 김치나 가져가자.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차키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지못해 남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배추 절이기부터 시작했죠. 하경아, 소금 더 뿌려. 그리고 속은 더 촘촘하게 넣어야지. 대충 하면 안 돼. 그래도 시어머니는 남편 눈치가 보였는지 저와 열심히 같이 일해주셨습니다. 남편이 도우려 하니 시어머니는 남자가 무슨 김장이냐며 말리셨어요. 손끝이 얼얼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빨리 끝내고 떠나자 그 생각뿐이었죠. 김장이 거의 끝나갈 저녁 무렵이었어요. 동서는 올 기미가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마늘과 대추를 넣으셨어요. 하경아, 고생했다. 내가 시골딱 잡아서 백수 끓여줄게. 기운 차려야지. 저는 그 말에 조금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건가? 2년 만에 정말 달라지신 걸까? 힘들었던 하루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백숙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구수한 향기에 허기가 밀려왔죠. 저는 김치통을 정리하며 저녁을 기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번쩍이는 외제차가 시댁 마당으로 들어섰죠. 동선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셨어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렀죠. 아이고, 은미야 왔어? 아유, 오느라 고생했다. 길이 많이 막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좀 길이 막혔어요. 늦었죠? 그래. 피곤하지? 얼른 들어와. 내가 백숙 끓여놨어. 우리 은미 먹으라고 특별히 준비한 거야. 닭이 얼마나 실한지 몰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미야, 네가 좋아하는 부위로 발라줄게. 많이 먹어.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어머님, 감사해요. 배고팠는데 잘 됐다. 김장은 거의 다 됐어. 하경이가 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넌 쉬어. 하루 종일 김장을 한 건 저였습니다. 손이 얼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한 건 저였어요. 그런데 백숙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동서였죠. 고생했다는 그 말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장을 시키려고 부른 일꾼에 불과했던 거예요.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입술을 질끈 깨물었죠. 당신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건 없었죠. 저는 그저 고춧가루에 물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하경이가 하루 종일 김장했어요. 손이 저렇게 됐는데 백숙은 재수 씨 주려고 끓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해요? 뭔 소리야? 두 며느리 다 먹이려고 끓인 건데 왜 그래? 하경이도 먹으면 되지. 방금 재수 씨 주려고 특별히 준비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못 들은 줄 알아요? 아이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해? 다 같이 먹자는 거야. 태연이 말을 바꾸시는 모습에 남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무슨 말을 더 하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죠. 저녁 내내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나서 술만 들이켰죠. 남편은 젓가락질만 몇 번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만취를 해서 저희는 시댁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둠 속에서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가자. 더 있기 싫어. 응. 다음 날 아침 동선애가 먼저 출발했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갈게요. 종민 씨가 약속이 있대요. 그래, 조심해서 가. 은미야, 다음에 또 와. 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동선의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도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이 마루에 나와 계셨죠. 남편이 신발을 신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 그동안 하경이 때문에 참았어요. 웃기게도 하경이는 저 때문에 참았고요. 이번에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셔서 믿어보려고 왔어요. 근데 또 이러시네요. 하경이 김장시키려고 부른 거잖아요. 백숙도 은미 주려고 끓인 거고. 또 시작이냐? 아침부터 왜 그래? 그래요. 이제 그만 말할게요. 서로 입만 아프죠. 저 이제 진짜 안 와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제 마누라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 화목하게 지내자 어쩌자. 그러면 이제 부르지 마요. 뭐? 이 자식이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놈의 새끼가? 그래, 오지 마. 나도 이제 안 불러. 거지 같은 놈의 새끼. 나는 은미만 있으면 된다. 은미가 하경이보다 100배 1000배 낫지. 네, 그러세요. 재수 씨랑 잘 사세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는 오지 마! 니네 같은 자식 없어도 돼! 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댁을 떠났어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시댁이 보였죠. 저는 그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을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앞으로 시댁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했어요.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후드티를 눌러쓰고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길 가던 사람이려니 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며칠째 계속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퇴근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면 슬쩍 고개를 돌렸죠. 불안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상한 사람이 서성인다고요? 혹시 직접적인 위협을 받으셨나요? 아직은 없는데 그냥 계속 집 근처에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위협이 없으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혹시 뭔가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결국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외출할 때마다 주위를 살피게 됐어요. 문단속도 몇 번씩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경아, 너희 집 근처에 이상한 남자 돌아다니는 거 알아? 나도 봤어.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그 남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너희 부부 얘기 물어보고 다녀. 회사는 어디 다니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나한테도 물어봤어. 뭐? 왜? 나도 몰라. 근데 좀 무섭더라. 남편한테 얘기해봐.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야, 그게.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볼게. 여보, 위험해. 그냥 가만히 있자.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다음 날 그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곧장 다가갔어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 주변을 계속 서성여?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이 정대호 씨? 정종민 씨 형? 그게 왜? 당신 누구야?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정종민 씨 친구인데 제가 무언가 오해를 한 듯하네요. 오해? 오해요? 아니, 무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만. 저 이봐요. 남자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골목으로 뛰어가듯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뒤쫓으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재빠르게 사라진 뒤였죠. 뭐야, 저 사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라 시동생에게 연락해 물어보았지만 시동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만 가볍게 말했죠. 그렇게 낯선 남자가 사라진 후 2주쯤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나 보다 하며 잊으려고 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집요하게 울려서 결국 받았습니다. 왜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종민이가 죽었어.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영안실에서 시동생의 시신을 확인했죠. 차갑게 식은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다가와 사건 경위를 설명해 줬어요. 고인은 새벽에 귀가하던 중 누군가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했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현재 수사 중입니다. 고인의 배우자분께는 연락이 되셨나요? 아니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동서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어요. 저희가 직접 동선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완전히 잠수를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뭐야? 남편이 죽었는데 왜 연락이 안 돼? 어디 간 거야? 이상해. 설마 동서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경찰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죠. 결국 동서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동생 장례도 동서 없이 치러졌죠. 상주 자리에 앉아야 할 아내가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넋이 나간 채 조문객을 맞으셨어요. 일주일 후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족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사 결과 고인과 배우자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라고요? 보이스피싱이요? 네, 고인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배우자분은 자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피해자가 상당수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었어요. 그 많던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시부모님께 드린 수백만 원의 용돈, 해외여행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 금목걸이, 전부 다 피해자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럼 시동생을 죽인 범인은요? 범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현재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피해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형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범인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고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서가 왜 잠적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경찰 수사도 두려웠겠지만 피해자들의 보복이 더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그 낯선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서며 보인 그 비웃음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경찰서를 나온 직후 저희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초췌해진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대뜸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종민이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대요. 알고 계셨어요? 뭐? 보이스피싱?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한테 들었어요. 종민이가 재수 씨랑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대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혹시 두 분도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도 방금 처음 듣는 소리야. 진짜 몰랐어요? 재수 씨가 그렇게 돈을 펑펑 쓰는데 이상하다고 안 느끼셨어요? 용돈을 수백만 원씩 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주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은미가 사업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지. 용돈 많이 주니까 고마워서 잘해준 것뿐이야.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 그년이 뒤에서 조종한 거야. 이 종민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은미한테 휘둘린 거라고. 아버지, 종민이도 공범이에요. 피해자들 돈 뜯어낸 사기꾼이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야. 내 새끼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네 동생이기도 하다고. 불쌍한 내 새끼. 진짜 불쌍한 건 종민이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스스로 목숨 끊은 피해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 죄예요? 뭐라고? 종민이 죽인 범인이 그 피해자 아들이에요.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복수한 거라고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람을 죽였겠어요. 시어머니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두 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피해자들이 복수하러 올 수도 있어요. 당분간 어디 피해 계세요. 맞아요. 일단 짐 좀 챙기세요. 저희 집에 당분간 계시든가 해요. 저는 시부모님 짐을 챙기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낯선 아줌마 한 명이 시댁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였죠. 얼굴에 험악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 손에 도끼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밖에 사람이 왔어. 도끼 들고 있어. 남편이 황급히 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도 뒤따라 나갔죠. 그 아줌마는 시어머니의 오랜 동네 지인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수십 년을 이웃으로 살아온 사이였죠. 순자야, 네가 왜 여기?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아줌마가 도끼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머리채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이 나쁜 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 평생 모은 돈 다 네 년들 때문에 날아갔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친구를 속일 수가 있어? 이 개 같은 년아. 아줌마가 미친 듯이 시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닥치는 대로 가격했어요. 아줌마 그만해요. 남편이 말리려고 했지만 아줌마의 힘이 장사였어요.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무섭다더니 정말이었죠. 그때 마당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야, 저 집이야. 뒤이어 동네 사람 10명이 넘게 시댁 마당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죠. 하나같이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이 사기꾼 새끼들 오늘 끝장을 내주겠어. 내 노후자금 다 날렸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동네 사람들이 시부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과 발이 사정없이 날아왔어요. 시아버지도 마루에서 끌려내려와 폭행당했죠. 아우, 살려줘.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그만해요. 사람 죽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동네 사람들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한 명을 떼어내면 다른 한 명이 달려들었죠. 이것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돈을 다 빼먹었어. 이 개만도 못한 것들, 오늘 그냥 죽여버려! 아까 경찰서에서 형사가 피해자가 상당수라고 했던 말, 그 중에 이 마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믿었던 이웃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폭행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폭행은 계속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감싸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와 동네 사람들을 말렸어요. 간신히 상황이 정리됐죠. 시부모님은 마당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경찰이 시부모님을 부축해 일으켰죠. 두 분 일단 병원부터 가시고 이후에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가 있으세요. 태호야, 태호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경찰서로 따라갔어요. 담당 형사가 저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죠. 유족분들께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말씀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과 배우자분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부모님의 동네 지인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범행에 직접 가담하셨어요. 뭐라고요? 부모님이 직접 가담을 했다고요? 네, 수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 부부가 시부모님과 사전에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동네 지인과 함께 있을 때 고인 부부가 그 지인에게 가짜 문자를 보냅니다. 가짜 문자요? 네, 주로 환급 안내나 세금 안내 문자로 위장합니다. 국세청 환급금 안내,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이런 식이죠. 문자에는 해킹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증거자료 사진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화면이었죠.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문자가 오면 당황하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죠. 그러면... 네, 그때 시부모님이 개입합니다. 내가 확인해 줄게 하면서 피해자분들의 휴대폰을 받아요. 그리고 확인해 주는 척하면서 해킹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친절한 척이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수십 년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한 거죠.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피해자 금융 정보가 전부 유출됩니다. 고인 부부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현재 파악된 것만 23명이에요. 23명이요? 네. 그중 절반이 시부모님 동네 지인들입니다. 피해 금액은 총 18억이 넘습니다. 18억. 그 돈이 전부 이웃들의 피눈물이었던 겁니다. 시부모님께 드린 용돈, 해외여행, 안마의자, 금목걸이. 전부 그 돈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피해자분도 옆 동네에 사시던 시부모님 지인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전부 잃으셨어요. 유서에 시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고인을 살해한 범인은 그 피해자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복수하려 한 거죠. 범인은 이틀 전에 자수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시부모님이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니요. 돈에 눈이 멀어 이웃을 속이고 그 결과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가로 시동생까지 죽은 거예요. 시부모님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식으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와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남편의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시부모님은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부모님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어요. 몇 달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아버지 징역 7년, 시어머니 징역 7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양형에 크게 작용했다고 해요. 두 분 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교도소에 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통장에는 범죄 수익금이 한 푼도 없었어요. 18억이 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분명 서은미 걔가 다 들고 튄 거야. 그 돈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라고. 경찰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찾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 아이, 진짜. 저희는 그렇게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를 흔들었죠. 여보, 일어나. 아버지 집에 가야 해. 뭐? 시가에? 갑자기 왜? 방금 생각났어. 예전에 집에서 모임 있을 때마다 종민이가 이상하게 행동했었거든. 자꾸 마당 옆 별채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상해. 설마 거기에... 가보자, 지금 당장. 저희는 새벽에 시가로 향했습니다. 빈집이 된 시가는 을씨년스러웠어요.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별채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손전등으로 이곳저곳을 비추었어요. 저는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여보, 이리 와봐. 여기 타일이 이상해. 바닥 마감 타일 한쪽이 들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뜯었다가 다시 덮은 흔적이었어요. 남편이 타일을 뜯어냈습니다. 그 아래 흙을 파기 시작했죠. 삽이 없어서 손으로 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현금 뭉치가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진짜 있었네. 숨겨둔 피해금의 일부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발견된 돈은 5억 원이 조금 넘었죠.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나눠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시부모님이 이미 써버린 금액이 너무 많았죠. 결국 부족한 피해금은 시댁집을 경매에 넘겨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그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1년 뒤 동서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밀항을 준비하다가 항구에서 체포됐다고 해요. 달러로 바꾼 나머지 피해금과 함께요. 동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주 시도가 가중처벌 사유가 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게 끝난 뒤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나 다시는 부모님 안 볼 거야. 면회도 안 가고 출소에도 안 만날 거야. 뭐 살아서 나오실지도 모르겠네. 당신한테 그렇게 했던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람 목숨까지 앗아간 범죄자들이야. 여보, 당신도 이제 맏며느리님 운이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 둘이 살자. 그냥 우리 둘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맏며느리라는 짐을 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